13살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 배울래요? 그런 저에게 딸아이의 그 한마디는 처음엔 가볍게 넘겨도 될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프랑스 교육 역사에 기록될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외국어 정책국 부국장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20회가 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원칙과 체계를 중시하는 교육 행정가였고 언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영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주류 언어들만이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 외의 언어들은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장식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엠마가 TV를 보던 중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울래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엠마는 주말 저녁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그룹의 무대를 본 모양이었어요. 온몸을 휘감는 군무와 파워풀한 음악, 그리고 자막 없이도 느껴지는 그들의 진심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죠.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3살 사춘기 소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지나면 잊힐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저도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엠마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유튜브로 한글 자음을 따라 쓰고 학교에 가기 전, 세수도 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발음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딸아이는 친구 몇 명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정식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교실 구석에서 모여 한글 노트에 단어를 적고 서로 발음을 확인하며 회화를 연습하더군요. 그러면서 엠마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자주 실망하던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저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엠마가 최근 들어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발표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니 책상에 한국어 단어장과 수학 문제집이 나란히 놓여 있더군요. 자기 전에 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엔 유튜브 자막 기능을 켠 채 한국 드라마 속 문장을 받아 적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학교에서 한국어 정식 동아리 만들어도 될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제 교육 철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험도 없고 입시에도 필요 없는 언어를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걸까? 단순한 유행에 불과한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던 저는 결국 엠마의 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한국어 동아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엠마는 저를 동아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아이들은 낯선 어른을 만났음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각자 자신이 외운 단어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거나 유튜브에서 본 인사말을 서로에게 연습해 주며 활기차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수십 년간 본 프랑스 교육 현장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무언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알고 싶어서 몰입하는 진정한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한국어 배우면서부터 제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BTS처럼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수나 등수가 아닌 꿈을 향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엄마의 시선을 넘어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이 현상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검증된 교과 과정과 표준 평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왜 한국어인가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이 현상을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일시적인 취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엠마의 학교 방문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도 없고 진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국어에 이토록 몰입하고 있는 현상은 교육행정가로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고 프랑스 각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한국어 동아리나 학습 모임이 존재하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숫자가 미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저는 놀라운 자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렌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외곽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음악 교사가 BTS 노래를 가사 수업에 활용하며 한글 발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 후 개인 시간을 쪼개 학생들과 함께 간이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정식 커리큘럼에 없지만 학생들이 원해서 시작된 흐름이었죠. 이런 현장을 두 눈으로 본 저는 처음엔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2외국어는 대부분 의무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와 입시를 위한 전략으로 언어를 선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어 모임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작된 언어 학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흥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수업 집중력이 높고 다른 과목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원래 발표를 잘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한국어 발표 시간에는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집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로 인사 연습까지 하더군요. 또 다른 교사는 수학 성적이 부진하던 학생이 한국어 단어 암기를 계기로 공부 습관이 잡히며 다른 과목 성적도 함께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가 또 다른 문화와 연결되면서 삶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육부 내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생이 먼저 선택한 언어, 한국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배움의 동기 구조. 보고서를 준비하며 저는 그동안 쌓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현장 교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교육계 내 언어 선택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분석했죠. 현재의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언어를 강요하고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대개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즐겁게 배웠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 프랑스 교육이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변화의 씨앗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통해 곧바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보수적인 영역이고 특히 언어 정책은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는 분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부 내부 회의에 이 보고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한국어를 방과 후 선택형 과목으로 시범 도입하자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서에는 시범 학교 10곳을 선정해 1년간 한국어를 자율 수업 형태로 운영한 뒤
학생들의 학습 동기 변화, 성적 향상 여부, 사회성 향상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비웃음 섞인 말도 들려왔습니다. K-팝이 유행이라지만 언어 교육은 일시적인 유행 따라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이야말로 프랑스 교육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그 맑고 진지한 눈빛을 떠올리면 이 시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부의 심의는 시작됐고 모든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첫 시범학교가 될 후보군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도입 제안이 교육부 내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던 날, 저는 사무실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한 파리 시내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은 되었지만 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개의 시범학교가 선정되었고 각 학교의 한국어 강사를 초빙하고 커리큘럼을 준비하며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한국어 전문가들이 이미 프랑스에서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었고 한국문화원을 통해 일부 협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조할 것이라 우려했던 학생 모집 인원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정원 15명에 60명이 신청해 추첨을 해야 할 정도였죠.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수업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설레는 눈빛으로 한글 자모음을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 쓰는 가, 나, 다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고 말하던 한 학생의 얼굴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한 시범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격앙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따졌습니다. 왜 시험도 없는 한국어에 아이들 시간을 쓰게 하느냐? K-팝에 빠진 아이들이 학업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대학 입시에 도움도 안 되는 과목에 예산을 쓴다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제 오래된 가치관을 다시 찌르는 듯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엠마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엠마는 기뻐하며 메뉴판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고 주인 아주머니께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엠마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먹다가 이가 깨졌어. 전에 치료했던 부분이 다시 빠진 것 같아. 엠마는 입을 가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 치과에 가보세요. 바로 진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 프랑스 같으면 예약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일인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듯한 태도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주변에 있던 한국 손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손님은 전화로 근처 한국 치과 예약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가서 치료받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엠마는 아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범학교 중 한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외부 강사를 초청한 특별 수업이 있었는데 한 젊은 한국 치과의사가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며 진료 예약부터 치료까지의 빠른 절차, 저렴한 비용, 그리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 정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식당에서의 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단지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고 그 손님은 진심으로 엠마를 걱정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의식 중에 우리 방식이 맞다는 오만 속에서 그 따뜻함을 거절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엠마와 함께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프랑스 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고, 이제는 어른들이 그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통계와 데이터가 아닌 제 삶에서 겪은 이야기를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엠마가 한국어를 통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작은 관심이 어떻게 친구들을 바꾸었고, 그 친구들의 열정이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켰는지를 담담히 써내려갔습니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저는 제 딸을 통해 다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뒤 교육부는 시범 도입 결과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수치와 평가가 담긴 자료였습니다. 시범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80% 이상이 수업 만족도를 매우 높음으로 답했고, 교사들은 학습 분위기의 개선, 발표력 향상, 자율성과 책임감 증가를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공부라는 주체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발표된 날, 저는 교육부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과목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랜 시간 교육계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여러 인사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교육부는 전국 국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식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엠마와 함께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생기는 거야. 그래, 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야. 엠마는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엠마는 자기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한글 자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언젠가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글을 몰래 읽고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한 아이의 관심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이토록 큰 물결이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교육 행정가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 흐름 속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벅차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교실에서는 봉주르와 함께 안녕하세요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브 자막을 따라 쓰며 배우던 한글을 이제는 정식 과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배움의 기쁨이 교육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엠마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한글 쓰기를 알려주며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교육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엠마의 첫마디를 떠올립니다. 엄마, 저 한국어 배울래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바꿨고 저의 교육 철학을 바꿨으며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작은 언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쩌면 조금은 닫혀있던 어른들도 아이들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넓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마음속에 작은 배움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